네, 법인의 소멸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 이전 시간에는 이제 법인이 해산이죠. 해산 사유를 보았죠. 자, 해산이 되면 이제 활동을 정지하고 그동안에 법인의 권리 능력, 회계 능력 범위 활동을 정지하고 이제 청산 법인이 되어서 이제 청산 절차로 들어가면은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청산이란 해서요. 97페이지 보시면은 법인의 재산관계를 재산관계 정리가 바로 이렇게 빚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는 법인의 소멸시까지의 절차를 우리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과 관련돼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보면은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 규정이다. 자, 이거 체크하시고요. 강행 규정. 자, 채권자, 채무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채권자에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채권자가 사라지게 되면 좋겠죠. 물론 좋다고 해서요. 돈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채무자가 사라지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해서 제3자의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요. 이런 채권자들을 위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를 위한 거죠. 그래서 채권자를 위해서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은 이제 강행 규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산법인의 능력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자, 해산한 법인은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있죠. 청산법인은 해산한 법인의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 이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그래서 이건 청산에 관한 규정을 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 규정된 내용이 법인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청산법인의 이러한 목적 범위 외에 해결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양가로 3번은 그러면 청산법인도요, 법인으로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청산법인의 대표자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청산법인의 대표자를 우리는 청산인이라고 합니다. 반가를 봐, 청산인. 그러면 누가 청산인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 법인의 이사, 법인의 이사가 이 법인을 대표했죠. 그랬을 때 그 법인의 이사가 청산법인의 청산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파산을 했을 때요. 채무 초과 상태가 돼서 파산을 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요. 뭐 이런 걸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파산이 됐을 경우에 그것은 바로 그 이사, 그 대표자가 이 법인을 잘못 운영해서 채무 초과 상태 파산이 됐기 때문에요. 이때는 청산이 들어왔을 때는 그 대표자, 이사에게 이 청산 사무를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해서요. 법원에서 그 파산이 됐으니까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청산 사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파산의 경우에는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파산 관제인이 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원래 대표자였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산인은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사가 보통 청산이 된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반가리 2번 보시면 기타 기관 해가지고 청산법인도 여전히 법인으로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감사나 사원총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사의 지위가 이제 청산인으로 이름이 좀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4에서요. 청산사무. 자, 청산사무 내에서만 청산인은 권리, 직무, 권한, 권리를 갖게 되겠죠. 권한을 갖게 되니까 청산사무가 바로 그 청산인의 직무, 권한, 범위가 되겠죠. 자, 청산사무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요. 자, 오른쪽 1, 2, 3번 보시면은 현존사무를 종결을 해야 되겠죠. 자, 해산이 됐으니까 종결하고요. 뭐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2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사무를 종결한 다음에 채권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자,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했는데요. 돈이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충분히 A 법인이 돈이 있을 줄 알았어요. 돈을 다 갚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파산을 신청하지를 않았습니다. 파산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네,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게 됐어요. 자, 이러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바로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요.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보내서 파산 관제인이 청산 사무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산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파산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요. 돈이 남았을 때, 자, 요때만 이제 민법에서 돈이 남으면은 뭐 특별히 채권자에게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요런 경우는 이제 민법에서 규율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녀 재산이 남았다는 거죠. 자녀 재산. 그럼 이 자녀 재산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 인도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녀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자녀 재산을 인도하는 사무도 청산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 초과 상태가 됐을 때는 청산이 이제 직무는 할 수가 없고 파산 신청해서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서 파견된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이제 파산법에 따라서 규율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재산이 남았을 때 그 자녀 재산의 이제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인도도 결국 청산법인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산인이 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제목들만 보세요. 청산은 작년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목들 어떤 일을 하는지만 보죠. 자, 양가를 1번 보시면 해산 등기와 해산 신고. 청산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해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해산이 되었다. 이것을 먼저 또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우리가 맺을 필요가 없다. 이거 해산 신고를 해야 되고 이거 의무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요. 과태료, 벌칙이 부과돼요. 그래서 빨리 해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산 등기를 하고 또 해산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를 2번 보시면은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채권을 추심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에 이제 채무를 변제합니다. 자, 채권을 추심한다는 것은 법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되겠죠. 자, 다만 이것과 관련돼서 청산인은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당연히 추심을 하겠지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요. 이제 청산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시가로 아직 환산하여서 이제 추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때 갚아야 될 돈이다. 그러면 당겨서 돈을 갚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습니까? 당겨서 갚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을 하는 것이죠. 이때 받을 돈을 이때 앞서서 갚기 때문에 다 받지는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그래야 빨리 소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 채권도 이렇게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서 추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추심할 수 없을 때는 이제 환가 처분을 통해서 이제 추심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 채무의 변제예요. 자, 법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채권자 보호죠. 청산에 들어가면 갑자기,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법인이 갑자기 사라지면은 채무자의 이익 보호는 뭐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채무자는 뭐 이렇게 사라지든 말든 간에 자신하고 그냥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기분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들은 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법인이 사라지게 되면 채무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그 채무를 변제할 때, 이 법인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 이것은 이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만 채무를 변제하여라 이거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래서 채무 변제 옆에다가 이것은 채권자 보호 규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암기사항이고 이것이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올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왔기 때문에 넘기시면 양가로 5예요. 자녀재산의 인도. 자, 요 부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남았을 때 자녀재산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요? 자, 인도할 것과 관련돼서 이 법인이 있으면요. 법인의 구성원들이 있겠죠. 법인의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법인의 구성원들이 뭐 회비 같은 걸 모아가지고 법인 재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는 재산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느냐요. 나눠 갖는 거. 자, 이걸 나눠 갖게 되면 이것은 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는요, 구성원이 절대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을 만든 다음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눠 가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의
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영리를 위해서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영리법인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엄격한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비영리법인을 만든 다음에 재산을 분배해버리면은 이런 경우에는 영리법인처럼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절대 재산 분배, 그러니까 구성원에게 분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성원의 분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면은 영리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인이 얻은 이득에 대해서 배당이 되느냐. 배당이 돼버리면 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절대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소멸한 이후에 그 남은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배라든지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영리법인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만 다루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분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자, 그러면 자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법 조문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보죠. 자,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자기들이 정관을 하면서요. 우리가 소멸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산되면 자녀 재산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인도할 것인가를 정관에서 정해진 자가 있었을 때는 그 정해진 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에요. 정관에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했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이때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 법인의 목적이 유사한 목적, 그러니까 뭐 아동을 돕기 위한 법인이었다. 그러면은 그 유사한 아동을 돕기 위한 어떤 단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재산을 넘긴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제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를 얻어서 유사한 단체에게 넘기는 거고요. 재단법인은 총회라는 게 없으니까 유사한 단체에 그냥 넘기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지면 된다. 절대 구성원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자, 이런 규정에 있어도 처분되지 않고 남는 재산이 있어요.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국가가 가져가면 가져갑니다. 국고로 귀속이 되는 한이 있어도 절대 분배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영리법인으로 편법으로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요, 이제 그 세 번째 줄 밑에 보시면은 정관에 의해서 지정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귀속되는데 이때 정관에 의한 지정은 직접적인 지정, 그러니까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직접 지정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산이 남았을 때는 사원총회나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됩니다. 지정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자녀재산이 있었을 때는 이사의 결의나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정한다. 이런 간접적인 지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절대 구성원들에게 분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없을 때, 전혀 아무것도 없으면 이때 국고에 귀속된다는 거죠. 자, 밑에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녀재산 귀속자에 대한 정관 규정. 이제 정관 규정이 있는데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규정으로 가고요. 규정이 없으면 이제 국고로 귀속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정관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비슷한 목적으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관 규정에 반하여 자녀재산을 처분하였다. 자, 규정에 반하여 처분하게 되면 우리의 해상과 청산 규정은 모두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처분이 되었다면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다 무효가 된다. 요 판례에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6번은요, 이제 파산이 됐다. 채무 초과 상태가 되면 파산 신청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사무,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요 사무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자녀재산 인도도 끝나고, 만약 파산이 됐으면 파산 신청으로 넘어가고요. 이런 사무들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청산이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청산이 다 끝나게 되면 양가로 7에 청산 종결이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함으로써 영원히 이제 법인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다만요, 이것과 관련돼서 밑에 박스 법조문 밑에 보시면은 자, 종결 등기까지 했어요. 자, 종결 등기까지 하고 신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잔일이 조금 남아 있어요. 법인이 해야 될 사무가 조금 남아 있더라 이거죠. 그럼 그 사무 처리는 해야 되겠죠. 우리는
청산 등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 잔무가 남아있으면 그 사무도 청산법인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청산법인이 소멸하는 것은요. 이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었을 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죠. 청산종결 등기가 종료된 때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잔무가 조금 남아있었을 경우에는 여전히 청산법인으로서 계속 사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존속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요. 오른쪽 보시면은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결됐어요. 자, 실제로 모든 사무 그 종결 등기와 상관없이 모든 사무, 종결 등기가 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청산사무가 다 종결됐을 때 그때 비로소 소멸한다라는 거죠. 청산사무가 다 종결됐을 때 이것도 판례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이 모두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법인이 성립해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소멸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쭉 보았죠. 그래서 법인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그다음에 이사의 대표권, 그리고 그 제한,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101페이지에 있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입니다. 자, 요거 세 번째로 중요하니까 요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종중 같은 거예요. 자,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모임을 우리는 종중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문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종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있겠죠. 후손들의 모임이니까 사람의 단체니까 이것도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성질. 그런데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중이나 종중이요, 법인화 돼가지고 법인 등기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거죠. 즉 법인화가 되었다는 것은 법인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제 법인화가 된 건데 이 문중, 종중이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법인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단은 사단인데 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다. 법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을 우리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합니다. 능력 없는. 사단은 사단인데 사단의 실체는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단체로서 실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죠. 법인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서 아직 법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법인 아닌 사단. 사단은 사단이지만 법인화가 안 돼서 법인 아닌 사단. 이걸 다시 줄여가지고 비법인 사단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비법인 사단. 자, 현실에서는요, 이런 법인 아닌 사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이 많은데요, 우리가 다음 카페 가게 되면 다음 카페 가면 엄청나게 많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의합니다고 들어가지만 거기 정관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다는 거죠. 규칙들이 있고 거기 대표자가 있어요. 자, 정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모임입니다. 사람의 단체인데 이 사람의 단체인데 다음 카페들이 법인화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법인화 거의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카페 같은 경우는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종중 같은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이지만은 문중 땅들이 있잖아요. 문중 땅들 이렇게. 여기 토지들이에요. 산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항상 민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종중이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재산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법인 아닌 사단 중에서 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자, 교회가 있으면은, 자, 여기가 갑교회라고 해보죠. 여기는 갑종중이라고 해보고요. 풍양권씨, 풍양조씨. 물론 법인화가 됐으면은 법인이 됩니다.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갑종중 이런 것들이 법인화가 안 됐으면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갑교회. 자, 교회도 우리가 교회 그러면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의 단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갑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도들의 단체라는 거죠. 자, 신도들의 단체가 이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도 신도들의 단체니까는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교회도 대표자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 강령, 교회 헌법 이렇게 해서 교회도 이제 정관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요, 이제 법인화가 돼가지고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교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법인화가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은요. 법인화가 됐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인화가 되지 않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투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화가 됐을 때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돈, 재산관계가 투명해져야 됩니다. 투명해져야 되는데 이제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단체이긴 하지만은 법인화가 안 돼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법인화가 되려면 이렇게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 조직이 좀 필요한 거죠. 회계사 이런 사람들 필요할 거 아니에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신성한 곳에 세속적인 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타당하냐 해서 일부러 또 법인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법인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거 신도들의 단체라는 거죠. 자, 종중은 어떻습니까? 후손들의 단체가 되겠죠. 후손들의 단체가 될 것이고, 이것은 신도들의 단체가 되겠죠. 신도들의 그 단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단체를. 자, 그런데 법인화가 안 돼 있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법인에 관한 규정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법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이거죠. 규율할 것이냐.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재산이 없으면 별로 민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법률 관계가 민법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민법 규정은요,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통일적인 어떤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규정은요, 딱 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 규정. 자,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누가 소유하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유 문제, 민법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돼서 소유권. 누가 소유권을 갖느냐에 해서 딱 한 주문을 두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보죠. 자, 신도들의 단체를 교회인데요. 그러면은 이 교회 건물하고 교회 그 토지는 누가 소유하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소유와 관련돼서요. 자, 소유권,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자연인도 아니고요. 또 법인화가 안 됐으니까 법인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갑교회가 소유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갑교회가 소유를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소유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과연 누가 소유한다고 할 것이냐? 뭐 소유자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갑교회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 토지나 건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신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해서 헌금을 내서 만든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 토지와 건물은 누가 소유하냐 했을 때 갑교회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합니다. 신도들은 사람이잖아요. 자연이기 때문에 신도들이 공동 소유한다. 이때 이렇게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그 재산을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는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공유, 합유, 충유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민법에 가서 물권법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알 필요 없고 그냥 총유라고 한다는 거죠. 총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냐? 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소유하는 형태로서 이것은 총유한다라고 딱 규정만 있습니다. 총유. 자, 그러면 총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재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있어서요. 자, 이 물건들은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땅을 조금 판다든지요. 또는 산 땅을 또 매입한다든지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처분이 아니라 또 관리, 또 보존,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가끔씩은 교회, 이제 명동성당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교회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은 과거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천막 치고 이렇게 농성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러면 농성을 할 때요, 신도들 중에 그 신도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A도 어떻습니까? 여기다 헌금 내는 사람이고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공동으로 이 토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혼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예요. 내 토지에 A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토지에 침해가 들어왔으니까 그 보존행위로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서도요, A가 단독으로 나가라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신도들의 총회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가라고 할 것이냐, 머무르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총유했을 때는요, 그 총유물 공동으로 총유한다, 소유한다, 총유한다라고 했을 때 그 총유물에 보존이라든지 뭐 관리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제 총회, 신도들의 총회가 되겠죠. 사원 총회, 신도들이 사원이 되니까 사원 총회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원 총회. 그래서 우리 민법은 딱 하나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총유다라는 것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을 경우에는요, 이런 보존, 관리, 이용 이런 문제, 처분 문제를 다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딱 한 조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법에서 그러면은 이 소유 형태 이외에 다른 어떤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라든지 대표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머지 법률 관계요, 소유권 이외에 나머지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법인화된 사단도 사단의 실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비슷하죠. 따라서 사단 규정을, 민법의 사단의 규정을요 그냥 준용한다라고 합니다. 유추 적용한다는 거죠. 여기도 준용한다, 유추 적용한다 동일한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사단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준용한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죠. 자, 먼저 1 보시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의 의의 있는데요. 의의는 자, 재단의 실질,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법인 등기가 안 돼서 사단의 실질, 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설립 등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직. 물론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 있는 법인, 아직 설립 등기가 되기 전, 이것도 설립 중에 있는 법인도요, 아직 설립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에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다 이런 것들이 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다음 단락 보시면 이러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대해서 민법은요, 총유 규정 이외에는 직접 규정하는 규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총유다, 이것만 규정하고 있지 나머지는 하나도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있어서요. 따라서 해가지고 이제 법률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자,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자,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 법인격. 자, 법인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들, 전제로 한 규정, 전제 규정,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못한다. 자, 이때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것은요, 자, 법인 등기가 돼 있으면은 등기가 가능하죠. 법인 등기, 대표권 제한도 등기하고요. 여러 가지 법인화가 돼 있으면 등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법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즉,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말해요.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들, 즉 등기를 전제로 한 것들, 이런 것들은 준용될 수가 없다. 즉, 유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유추 적용, 준용을 될 수가 있지만은 법인격,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 이런 것들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유추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다만 해서 첫 번째 줄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두 번째 줄 민사소송법에서는요, 민법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자, 먼저 이 보시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개념 보시면은 단체의 실질, 우리가 단체의 실질이라는 것은요, 조직으로 움직였을 때, 즉 대표자나 총회를 가지고 있고 또 정관, 규칙으로 단체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단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다음 단락, 그 판례 그 다음 단락을 보세요. 판례 다음 단락에서
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 여기 있죠. 법인 등기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바로 윗단락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뭐 종중 이렇게 있죠. 가운데 종중.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교회. 또는 주택 입주자를 구성하는 관리단. 관리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으면은요, 여기에 입주자들이 있겠죠. 소유자들이 있죠.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이제 101호, 201호, 301호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관리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러면 관리단에서 뭘 하냐면요. 관리비를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이냐. 어디다 영용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요. 관리단에서 결정을 해요. 그럼 이것도 아파트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단도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법인화가 안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런 관리단 이외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예요.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는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관리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 직접 가서 결정하지를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각 동 대표들이 있어요. 여기 1동, 여기 2동, 그리고 3동 이렇게 있으면요. 이 동 대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라고 해요. 아파트 입주자들의 어떤 대표들의 모임.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라고 하고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다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비 책정 이런 것들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어떻습니까? 각 동대표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모임이 되는 거죠. 이것은 관리단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비법인 사단이 돼요. 또 아파트 살다 보면 분여회가 있죠. 분여회는 이제 아파트 그 분여들을 구성으로 하는 또 다른 단체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뭐 장소구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분여회에서 소관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구 하면은 이제 돈 받고 하죠. 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분여회도요, 독립된 이제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그 분여들을 구성으로 하는 하나의 단체가 되고, 거기도 분여회장이 있고, 또 이제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분여회라든지 자, 이런 사단들이 다 법인화가 안 돼 있죠. 법인화가 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법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아파트 주민들이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법인 아닌 사단이 됩니다. 자, 성립 요건은요, 그냥 넘어가시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자, 법률 관계에 중요한 것은 법률 관계예요. 양가로 3번에는 법률 관계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 즉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유추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유추 적용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보시면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랄지 대표권 남용 이런 건 그대로 유추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 아닌 사단의 그 교회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다룰 때는요, 뭐 등기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표권 남용 이야기할 때도 뭐 등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 그냥 유추 적용된다고 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과 대표권 남용인데, 자, 이런 것들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 적용되는데, 그러나 해가지고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자, 대표자의 정관에 대한 대표권 제한이죠. 자, 우리가 대표권 제한, 이 이해가요. 대표적인 것이 대표권 제한입니다. 자,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요, 다 그냥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예로서 종중이나 교회 예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의 규정, 법인의 내용을 그대로 다 적용해버리면 돼요. 다만 이거 하나 제외해야 되겠죠. 법인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은 소유권을 갖지는 못하고 법인 아닌 사단은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즉 초무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법인 편에서 배웠던 내용에 그대로 법인 아닌 사단도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서 또 이제 예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자, 대표권 제한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가 이제 이사가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가 있는데요. 이 대표권은 법인의 행위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대표권을 제한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것은 어떻습니까? 요 내용은 자,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는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은 그대로 유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등기가 돼 있었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선의의 제3자, 악의 제3자 구별하지 않고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판례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가 등기할 수 있었을 때는 등기가 안 됐으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했지만은 이 대표권 제한도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라든지요. 과실이 있으면은 대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등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법인이어가지고 등기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었어요.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있어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요. 자, 대표권 제한에 있어서는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다든지 또는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표권 제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거하고 다르죠. 등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자라고 하더라도 대표권 제한을 주장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는 악의,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표권 제한을 주장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악이나 과실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대표권 제한 사실을 주장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만 유효가 되고 악이나 과실이 있었으면 대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 범위를 넘었을 때요. 즉 월권 행위를 했을 경우에 월권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거죠.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이었을 경우에는 그 월권 행위가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사에서는 재산 귀속 관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것은 총유다라는 거죠. 자, 소유권에 대해서는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소유권 유예의 권리는 이제 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총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산은 사원의 총유이므로 자, 총유물의 특징은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도라고 해서요.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내가 교회 나갈 때요. 내가 냈던 헌금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즉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서 분할을 하자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분권이나 그 총유물, 교회 재산을 분할하자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없고요. 또 밑에 보시면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 그 이외에 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도 여기다 쓰세요. 보존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은요, 총회 결의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총회 결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은 총회 결의가 없이 이루어졌으면은 대표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 무효입니다. 모든 것이 다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을 때는 대표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표현 대리 규정도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표현 대리는 우리가 대리 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 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 그리고 반가로 이 유한 책임은요. 법인 아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법인도요. 법인이 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그 구성원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의 그 채무에 대해서 그 구성원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5번에서는요. 민법에서는 요 딱 규정 요거 하나 두고 있는데
민법 이외의 법률에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또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규정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자, 각 교인은 소유할 수 없어요. 결국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등기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신도들이 10,000명이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10,000명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소유는 신도들이 하지만은 등기 자체는요, 그 법인 아닌 사단 이름으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등기는 가능하다. 즉 등기 능력은 갖는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요. 구성원 이름으로 10,000명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는 교회 이름으로, 저 종중 이름으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가리 2번 보시면 또 민사소송법에 또 하나 규정이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자, 총유물에 대해서요. 만약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자, 갑 교회하고요. 자, 을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법률상 분쟁이 생겨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보죠.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갑 교회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들은 누굽니까? 이 구성원들이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은 신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신도들이 10,000명이에요. 그럼 10,000명을 상대로요.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피고 이름 10,000개를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여기서 당사자라는 것이 있는데 당사자는요. 민사소송을 할 때 소를 제기하는 쪽이 원고라고 하고요. 소를 제기받는 사람을 우리는 피고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그 원고나 피고를 우리는 당사자라고 합니다. 소송법에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나 피고를 당사자라고 하고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당사자 능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을이 이 10,00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10,000명을 상대로 10,000명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고 이름 10,000명을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즉 교회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 즉 원고나 피고를 말하는 겁니다.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은 갖는다라고 봐요. 원고나 피고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10만 명이 신도수가 10,000명이면 10,000명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따라서 교회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교회 이름으로도 등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소를 제기할 때 대표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자. 그러니까 대표자가 갑 교회에 뭐 A라는 목사가 대표자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이름으로 등기한다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이름으로 등기라고 법인 아닌 사단 이름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지 대표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제목들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회는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인데, 권리 능력 없는 재단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자, 사단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화가 안 돼서 법인격이 없으면은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하는데,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현실에서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된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냥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민법의 재단법인의 규정을 그대로 유추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그러나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뭐 구성원이 총유한다 이런 말은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냥 민법의 재단에 관한 규정이 그 법인격을 전제로, 즉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대로 준용이 된다. 자, 법인 아닌 재단은 그렇게 뭐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자연이 끝나고 법인 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법인은 앞에서도 강조드렸는데요. 불법행위 능력, 그 다음에 이사의 특히 대표권과 그 제한, 그리고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의,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있어서의 법률 관계. 자, 요 내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권리의 주체는 모두 끝내고요. 잠시 쉬었다 이제 제4장 권리의 객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